자, 그 다음이 드디어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지금 세 번의 물결을 지났어요. 하드웨어 물결을 지났고요. 소프트웨어 물결을 지났고요. 인터넷의 물결을 지났어요. 자, 이제 10년 전, 이제 정확하게는 한국은 2009년, 미국은 2007년입니다. 아이폰이라고 하는 기계가 등장을 해요. 이게 또 다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왜? 스마트폰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기계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거든요. PC, 인터넷은 어쨌든 간에 PC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세계에 들어가려면 내가 PC 앞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다이빙 해야 돼. 뭐 이제 뭐 로그인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는 동안 인터넷 세계에 내가 존재한 거고, 그 PC 앞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현실계 아날로그 세계로 복귀한 거죠. 자, 근데 스마트폰 잘 보십시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날로그 세계에서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나하고 디지털 세계를 항상 연결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냐? 이제 드디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세계의 규칙과 디지털 세계가 막 만나서 충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구글하고 애플이 손을 잡아서 처음 나온 게 아이폰이었어요. 왜? 당시 황제 기업은 어디?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들이 손잡고 한번 마이크로소프트를 잡아보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스마트폰, 폰에다가 집어넣어서 운영체도 집어넣고 서비스도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에 등장할 때 그 안에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다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게. 대표적인 게 지도라든지 이런 거. 구글 지도가 기본 탑재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아이폰 만들 때 들어가서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굉장히 그런 나름대로 잘된 제품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스마트폰 시대가 드디어 열렸어요. 그러면서 돌풍이 일어나죠. 돌풍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현상. 어제의 친구를 오늘의 저. 이게 왜? 구글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모바일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 같은 거 뒤져보시면 아실 텐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실은 구글이 아이폰 나오기 한 몇 년 전에 인수를 했거든요. 소프트웨어 팀을. 왜 인수를 했을까요? 결국에는 모바일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인수를 한 거지. 그러고 있었는데 애플 아이폰이 딱 발매가 됐는데, 와, 이게 뭐 장난이 아닌 거죠. 판매되는 게. 사람들 줄 서고 뭐 이런 걸 보니까 갑자기 구글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사실은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는 진짜 배신인데 에리 슈미트가 6개월 만에 그해 11월에 2007년 6월에 아이폰이 발매가 되고요. 2007년 11월에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공짜로 풀면서 이동통신사, 전 세계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 이런 데들한테 딱 불러가지고 얼라이언스를 맺고, 자, 우리 안드로이드 이제 나올 거예요. 같이 만들어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은 그 가장 친했던 두 친구가 그 뒤로부터 스티브 잡스는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구글을 더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다, 아이폰이다 이런 지금 체계가 만들어졌고, 지난 10몇 년 동안 이 세대가 열린 거죠.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의 제일 중요한 서비스는 뭘까? PC에서는 뭐였어요? 인터넷 시대에서는 검색이었잖아요. 들어가서 지식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했었는데, 스마트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결국에는 채팅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것을 갖고 사진을 찍게 되니까 사진을 가지고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라이브로 뭔가 스트리밍을 할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별의별 미디어를 다 소비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배달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결제를 할 수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딱 맞는 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중요했겠죠. 그거는 검색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검색이 아니고 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어. 그래서 일단 유튜브 같은 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는 유튜브를 갖고 보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개인의 계정을 만들고 내가 글도 그때그때 써가지고 올리고 공유하고 이래가면서 서로 막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하고, 그 뒤에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했고, 뭐 이제 중국에서는 위챗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인프라가 검색보다 더 중요한 시기로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 가장 최근 Z세대는 어디로 갔죠? 틱톡.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짧은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렇게 미디어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소위 얘기하는 모두가 미디어의 시대로 진입을 하게 만드는 것이 스마트폰 혁명과 함께 이제 나타난 큰 변화였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모바일과 소셜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기존의 인터넷과는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의 힘이 커진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크리에이터라든지 한 명 한 명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기업들이나 했을 만한 그런 종류의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뭐 어떤 분들은 호모포니쿠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어쨌든 슈퍼맨처럼 이제 스마트폰에 우리가 힘을 받아가지고 옛날에 개인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막 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이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고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해요. 예를 들어 글을 써가지고 올렸어. 그건 생산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린 거를 막 보고 있어. 이건 소비자죠. 그 다음에 공유는 뭐예요? 유통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옛날로 치자면 생산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이거 다 해요. 그래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한다. 그래서 프로슈밍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두 번째. 생산 소비 경계가 사라졌네. 다 한다, 다 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들이 혼자만 이렇게 뭔가를 했으면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단톡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아니면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고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이러스처럼 커뮤니티에서 모든 소문이나 영향력이 확대가 돼 나가요. 그 확대의 정도가 어디까지? 몇 분이면 몇 억 명이, 트위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몇 억 명이 볼 수가 있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이럴 효과라 그러거든요. 이게 가능해진 인프라가 제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인프라와 얼마나 다릅니까? 전에는 그냥 지식만 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이 돌잖아요, 여기에서. 돈도 돌지. 이러니까 그냥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 한 명 한 명의 어떤 디지털 비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사실은 메타버스는 이미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타버스하고 약간 느낌이 달랐을 뿐, 이렇게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초연결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초연결 사회에는 초연결 사회의 첫 번째 그 초연결 사회의 진입로는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원래는 뭐였죠? 휴대폰, 전화기였는데 전화기가 인터넷과 연결이 되면서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가 계속 연결되는 그런 사회를 처음 만든 거잖아요. 근데 드디어 스마트폰 이외의 것들도 막 연결된다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가 많이 연결되고 있고 집도 연결될 거고, 좀 지나면 저를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들도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카메라들이 아마 등장을 할지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도 인터넷에 연결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글도 써지고 이럴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디지털 세계하고 아날로그 세계 사이에 지금은 스마트폰 같은 큰 다리 하나밖에 안 보이고 자동차 뭐 몇 개 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면 뭐가 생겨? 다리가 더 많이 생겨. 그러면 두 세계가 교류를 더 많이 하겠죠.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초연결 사회의 진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에 또 뭐가 있어? 소셜로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연결을 중심으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종착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의 끝은 어디일까요? 드디어 이 두 세계가 별 경계 없이 만나는 세계예요. 사실은 디지털 세계에 있으면서도 아날로그 세계에 있는 거고, 아날로그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디지털과 연결되는 거, 이런 거를 저는 중첩이라고 표현하는데,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계가 중첩된 그런 세계가 메타버스라고 보면 되고, 지금은 두 개가 아직도 분리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뒤집어 쓰고 들어가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더 이상 이 두 가지를 별로 구별하지 않고 언제나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항상 같이 생각하는 시대가 될 거고, 그런 친구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버스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T 역사의 마지막 활용 점정. 이걸 눈을 찍으면 용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구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고 떠나는 세계, 이 세계가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계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되게 중요해요. 세계라고 얘기하려면 유니버스, 메타버스라고 말 자체가 메타라고 하는 디지털적인 특징을 가진 어떤 그런 단어, 초월적인 단어, 새로운 것이 확장되는 어떤 그런 접두어거든요. 거기에 버스는 뭐야? 유니버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유니버스 뭡니까? 우주 또는 지구,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계. 그죠? 그럼 뭔가 초월적인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구성하는 요소는 뭘까요? 첫 번째, 나입니다.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디지털에 존재가 있어야 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디지털 세계가 있나? 다 있어요. 계정 만들고 어떤 세계에서든 자기 어카운트가 있고 자기 나름의 페르소나라고 부르는데 개성이 있어.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각 세계별로 다 다른 개성을 갖고 있어요. 그죠? 마치 패러렐 월드, 평행 세계처럼. 이 세계, A 세계, B 세계, C 세계, D 세계, E 세계 이런 데에 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를 갖고 있어요. 그죠? 이게 1번이에요. 나에 대한 거, 나가 디지털화된 거. 물론 현 시기에 나도 이렇게 있죠. 심지어는 특정 세계에 나를 여러 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복수 계정으로. 그죠? 두 번째,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그 세계에 여러 명 있죠. 그럼 그 여러 명이 살아가기 위한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디지털 세계가 만들어져. 월드를 만들어요. 월드. 두 번째는 월드예요. 월드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이 세계는 어떻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한 뭐 인스타그램 같은 세계도 생각해 봅시다. 인스타그램 세계의 규칙은 뭐예요? 사진을 찍어 올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제 서로 사람들이 링크해 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세계죠. 그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계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세계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럼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을 해요.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면 진짜 많은 경험이 발생하겠죠. 두 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많은 수의 경험이 발생하는 거,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이거보다 조금 수준 높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느냐? 이 추가되는 거는 이 세 개는 필수라고 한다면 추가되게 되는 것들은 각각의 메타버스 세계별로 다 조금씩 특징이 다른데 예를 들자면 로블록스 같은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은 로블록스 창업자는 그 메타버스 규칙에서 civility, 문명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되게 중시하는 분이었어요. 이게 참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그 부모들이 로블록스 게임만큼은 부모들이 서포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명성을 얻게 됐냐 하면은 그 안에 그 사실은 디지털 세계는 문명 세계가 아니어서 아무거나 규칙도 없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죠. 그 안에도 예절이 있는 거고 법도가 있는 거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너무 나쁜 경험을 하거나 너무 예의 없게 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나쁜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거나 뭐 심지어는 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꼬시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런 페트롤 시스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강화한 시스템이었어요. 로블록스가. 일반적인 옛날에 이제 성인들은 되게 답답해하죠. 아니 뭐 게임 상인데 총 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왜 이런 거를 못하게 하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세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을 강화한 세계도 있고 두 번째는 VR처럼 헤드셋을 써요. 헤드셋을 쓰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2D 화면에서 갇히는 것보다 생생하게 우리 주변 전체가 디지털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어떨까요? 경험의 수준이 엄청 높아지죠. 이런 경험의 수준을 높아지는 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은 몰입도라고 표현해요. 몰입감 있는 immersive, 영어로 immersive라고 하고 영어로는 몰입형, 몰입되는 현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가상 세계를 만들어주는 기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종류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돈 왜? 시간을 점점 가상세계에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맨날 우리가 하던 얘기는 뭐였죠? 아니 맨날 게임 세계라든지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이제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 거기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면 거기에서 돈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돈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거 집단이 돼서 세계가 돌아가려면 경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경제 시스템은 뭐예요? 우리가 노동을 하고 거래를 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발생시켰을 때 나타나는 건데 전에는 가상세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드는 화폐 시스템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경제도 생겼어, 경제. 그래서 그 경제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시다. 그래서 NFT 이런 얘기를 요즘 가끔 들으실 텐데 그런 종류 기술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또 뭐가 남았지? 혼자 들어가서 그 세계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혼자는 재미없죠. 누가 있어야 돼요? 커뮤니티가 있어야 돼. 내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사회가 있어야 되겠죠. 나중에는 국가도 만들 거예요. 아마 국가도 만들고 길드도 만들고 아마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과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현세계하고 가상세계하고를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계가 메타버스의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IT 역사의 흐름에서 보자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디지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거고요, 이제는. 어떤 사람은 현 세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함부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보니까 이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그 네. 연령층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얼마나 변했을지 상상이 잘 안 돼요, 사실.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상상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 아이폰을 만들 때 아이폰을 지금처럼 쓸 거라고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사는 세계가 디지털이 우선인 세계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가 우선인 세계에서 디지털을 좀 받아들여서 쓸까?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쵸? 저희 아이들은 디지털 세계가 우선이고 아날로그에 가끔 나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중첩되는 현상으로 가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상상해서 그들한테 알려준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사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을 해서 그걸 서포트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 경제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디지털 세계에서 쓰는 여러 가지 것들을 희소하게 만들어주는 경제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희소하게 만들었으니까 모두 디지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거고 누구한테 소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치가 얼마가 된다는 걸 매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디지털의 장점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상상한 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세계잖아요. 모든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세계잖아요. 그런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아날로그 경제의 장점, 그렇게 노력한 자들에 대해 가치를 인정받고 그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만나는 경제가 메타버스 경제예요. 그래서 이 경제 시스템이 잘 설정이 되면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계가 결합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고 앞으로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변화의 역사의 흐름을 사실은 저같이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시나리오로 쓰는 사람들은 계속 생각을 했던 종류예요. 다만 저게 언제쯤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마 시간이 우리가 죽기 전에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세계가 지금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재택으로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도 받고 일도 하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실리콘밸리에서 빠져나와서 전 세계에서 일하고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에는 아날로그에서만 있었던 기업들이나 사람들조차도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해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실은 세상이 빨리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가 수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익숙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랬는데 코로나19가 이거를 제가 봤을 땐 적어도 5년, 크게 보면 10년 이상을 당긴 것 같아요. 10년 이상 걸렸어야 되는 것들을 사람들을 수용하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맨날 스크린으로만 봤는데 디지털 들어가는 거 VR 기기 쓰고 봐야 되겠어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VR 기기가 판매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메타버스 시대로 실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코로나19가 이제 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얘기도 해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미래를 앞으로 땡겨오게 만든 타임머신 같은 역할을 좀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IT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로 쭉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봤고 제일 마지막에 활용 점정에 해당하는 것이 메타버스다. 메타버스가 이제 끝판이죠. 예, 마지막 이제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이제 그 판에 온 건데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IT 역사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아시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미래는 역사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역사가 쭉 시간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미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미래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미래는 역사의 연장으로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만들어 간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